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나이는 28살이었어요.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나니 자연스럽게 또래들보다 취업 준비가 2, 3년 늦어졌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끝에 늦게나마 꿈을 그리던 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처음 사원증을 받았을 때 벅차오르던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중학생 때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그간의 열심히 공부한 세월들을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또 이제 어려운 시기는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이렇듯 모든 것이 취업 하나로 보상되고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군요. 제 인생에서 진짜 힘든 고난은 바로 취업 이후에 펼쳐졌어요. 미칠 듯이 밀려오는 업무량에 일주일 중 나흘은 막차가 끊겨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해야 할 정도로 야근이 잦았어요. 게다가 업무 강도는 어찌나 센지 하루의 끝이 다가올 무렵이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마치 폭풍처럼 몰아쳐 잠깐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고 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정말 힘든 것은 업무뿐만이 아니었어요. 주윤희 씨, 내가 어제 말한 자료는 다 정리됐어요? 그거 내일 아침까지 주면 된다고 하셔서 아직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윤희 씨, 아직도 업무 우선순위가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게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해서 빨리 나한테 올려요. 네. 마감 기한이 널널하게 남은 업무를 갑자기 내놓으라고 해서 급하게 부랴부랴 처리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된 일이 제대로 컨펌을 받는다면 보람이라도 있겠건만 늘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됐어요. 이제 그건 필요 없고 지금 이 매출표나 당장 처리해요. 이런 식으로 상사의 닥달에 급하게 처리한 일이 물거품이 되기가 일쑤였어요. 결국 저는 매일 똥개 울려만 하는 꼴이었죠. 한 번은 상사가 제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조윤희 씨, 이따 식사하고 들어오는 길에 나 커피 한 잔만 부탁해요. 여기 내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사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상사의 커피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 이 정도는 부탁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손님, 이 카드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몇 번을 해봐도 정지 상태라고 뜨네요.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실까요?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문제는 매번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정지된 카드를 줘 결국엔 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대리님, 카드가 정지됐다고 해서 일단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어머, 그래? 이게 왜 정지가 됐지? 알았어요. 커피값은 나중에 줄게요. 그리고 전 커피값을 제대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신입사원이 먼저 돈 얘기를 꺼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보같이 저는 커피값을 달라는 소리도 못한 채 찜찜한 기분으로 상사를 마주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저를 유독 괴롭히는 그 상사에게서 받은 말도 안 되는 업무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죠.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간 오늘 또 날 새겠다. 세수라도 하고 와서 정신 차리자. 그렇게 전 세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선 저를 괴롭히는 상사와 그 친한 무리들이 모여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그들 사이에서 나온 제 이름에 멈칫하곤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니 그런데
자기는 왜 그렇게 조윤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내가 다 안쓰럽더라. 살살 좀 해. 그냥 생긴 거부터가 여우상인 게 마음에 안 들어. 그깟 야근하는 게 뭐 유세라고. 다음날 다 죽어가는 얼굴로 출근하는 것도 짜증나고. 아유,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좀 별로야. 맨날 자기만 힘든 척하고 티내는 거 안 보여? 맞아, 딱 그거. 처음엔 그냥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니까. 아니, 넌 일 안 하나? 솔직히 우리 신입 때는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잖아. 내 말이 유난이야 정말. 안 되겠다 자기. 정신교육 좀 더 시켜. 그래서 내가 총대 메고선 갈구고 있잖아. 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선 자기들끼리 하하호거리는 꼴에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그래, 내가 만만하다 이거지? 한 번만 더 괴롭혀봐.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간 저는 벼르고 벼렀습니다. 조윤희 씨, 이거 다음 회의 때 진행할 PT인데 당장 오늘까지만 들어와요. 제가요? 제가요라니? 그럼 여기서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차장님이 대리님께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겠다는 거야? 네, 안 해요. 심지어 차장님이 밑에 사원 시켰다 실수 생기면 안 되니까 대리님이 직접 만들어 올리라고 지시하시는 거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요. 아니,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이런 조직 생활에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건 몰라요? 그럼 대리님은 왜 차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안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일 저한테 맡기시는 거 차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그리고 야근할 때마다 연장근무 일지 못 올리게 하셨잖아요. 대리님이 하기 싫어서 저한테 떠넘긴 일 때문에 자꾸 야근하는 거 들킬까 봐. 제가 그거 모를 줄 아셨어요? 그동안은 제가 많이 봐드렸던 거예요. 그래도 상사니까 말 잘 들어야 회사 생활 좀 수월해지니까. 그런데 이젠 저도 안 참아요. 연장근무 일지 꼬박꼬박 올릴 거예요. 감사팀에서 야근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고 조사 나오면 대리님이 시키신 업무 다 보고할 거예요. 여우 같은 게. 그리고 자꾸 정지된 카드로 심부름 시켜서 제 카드로 커피 사드신 돈 오늘까지 입금해주세요. 뭐? 야, 그거 뭐 몇 번이나 그랬다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10번이 넘어요. 그때 결제한 커피 영수증 다 갖고 있으니까 이따 다 보내드리죠. 오늘까지 꼭 주세요. 안 그러면 의도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고소할 거예요. 조윤희 씨, 회사 안 다닐 거야? 이 바닥 좁은 거 몰라? 여기서 나간다고 끝이 아니야.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고요. 돈이나 오늘 안에 보내세요. 그렇게 저의 반란은 후에도 회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통쾌하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 기획안 내일까지 작성해야 하는데 조윤희 씨 제외하고 나머지 팀원끼리 역할 분담해서 진행하세요. 조윤희 씨는 내가 무서워서 무슨 일을 못 시키겠네. 이후로 상사들의 따돌림과 비꼬는 언행은 더욱 노골적으로 심해졌고 동기들도 윗사람들 눈밖에 날까봐 저와 말 섞는 것조차 꺼려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와야 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죠. 한 번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점심도 먹지 않은 채 회사 옥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해요? 식사는 했어요? 평소 인사만 주고받던 과장님이 아는 체를 해왔죠. 아니요. 별로 입맛이 없어서요. 그렇게 굶는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버티려면 밥부터 잘 먹어야죠. 밥심 몰라요? 글쎄요.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 이대리한테 속 시원하게 한 방 날리던 조윤희 씨는 어디 갔어요? 놀리지 마세요. 그때 이후로 저 왕따 됐잖아요. 놀리는 거 아닌데? 잘 버텨봐요. 내가 도와줄게. 회식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상사가 갑자기 제가 회사에서 버틸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요? 굳이 저를 왜 도와주신다는 거죠? 충분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요? 동병상련이요? 저도 신입 때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윤희 씨처럼 용기 내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알고 또 버티기 힘들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처음이었어요. 회사에서 내 편을 해주겠다는 사람은. 순간 너무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과장님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 보고서 작성 좀 누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누가 할래요? 조윤희 씨 제외하고? 그거 조윤희 씨 주세요. 네? 제가 같이 봐주면서 할 테니까 조윤희 씨한테 넘기세요. 네? 박 과장님이 봐주신다고요? 아니 그게 지금 다른 분들 이미 업무 포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맡을 사람이 윤희 씨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같이 봐줄 테니 넘기세요.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왜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넘기세요. 여러 말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상사보다 한 직급 더 높았던 과장님은 고의적으로 저를 배제시킨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게다가 업무적인 부분도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죠. 덕분에 제 실력은 날로 늘어갔고 일손도 빨라져 업무도 밀리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과장님이 제게 도움을 준 건 업무뿐만이 아니었어요. 왜요? 또 무슨 일인데 그렇게 골똘해요? 그냥 회사 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제 이대리가 괴롭히는 일은 없잖아요. 업무도 잘하고 있고. 회사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다들 저한테 다가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요. 근데 꼭 회사 안에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멀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만 따로 도는 것 같고. 완전히 벽을 세우는 것도 좋진 않지만 너무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윤희 씨가 편한 사람, 진짜 내 편이 돼줄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진짜 내 편이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먼저 윤희 씨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무조건 남들한테 맞추려고 하면 결국 윤희 씨만 지치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네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회사 생활에서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순간에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봐봐요. 과장님 같은 사람요? 뭐? 나도 괜찮은 선택일지도 모르죠. 과장님은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제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때로는 진심 어린 격려로 저를 많이 독려해줬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새 과장님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항상 사무실에서 과장님의 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과장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고 말 한마디에도 괜히 의미를 부여하게 됐어요. 회의 때 과장님이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괜히 뿌듯해지고 반대로 무심하게 지나칠 때면 이유 없이 서운해지기도 했죠. 이게 단순한 존경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 저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과장님, 오늘 회식 가시죠?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먼저 가 있어요. 금방 따라갈게요. 네, 꼭 오셔야 해요. 알았어요. 과장님이 괜히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니, 왜 저렇게 다정하게 웃는 거야? 아, 맞다. 원래 다정한 사람이었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아무한테나 웃을 일이야?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은근한 질투심이 스며들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감정이 뭔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윤희 씨, 안 가요? 네? 네, 가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선배를 따라 나서는데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과장님을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때나 찾아가 고민 상담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모든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윤희 씨, 이따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해요. 이 얘기요? 네. 약속 있는 거 아니죠? 약속은 없는데. 그럼 끝나고 봐요. 이런 제가 이상했는지 과장님은 퇴근 후 따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퇴근 후 회사 앞 작은 선술집에서 과장님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요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럼 요즘 왜 그래요? 뭐가요? 계속 저 피하고 있잖아요. 불편한 거 있어요? 과장님의 말에 전 앞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한 입에 털어넣은 뒤 말했어요. 네, 과장님 불편해요. 왜요? 요즘 과장님 일거수일투족이 다 신경 쓰여요. 과장님이 누구랑 이야기하는지도 신경 쓰이고 어디 가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제 모든 감각이 다 과장님한테 쏠려 있어서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불편해요. 지금 그거... 네, 저 과장님 좋아해요. 많이 당황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과장님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마음 정리할 테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급하게 제 할 말만 다다다다 쏘아붙인 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쑥 커다란 과장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내빼기예요? 솔직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내 말도 좀 듣고 가요. 나도 할 말 있어요. 나도 윤희 씨 마음이랑 같아요. 네? 나도 윤희 씨가 계속 걱정되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무척 신경 쓰여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나 혼자 이런 마음이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저도요. 그럼 우리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솔직해질까요? 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그 이후로 저희만의 비밀인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설레고 기다려지는 작은 비밀이 생긴 덕분에
회사 생활이 더 행복해졌어요. 정말 지옥 같고 매일같이 퇴사를 고민하던 회사가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천국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최대한 은밀하게 이어간 저희의 연애는 무려 3년이란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그날은 저희가 함께한 지 딱 3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사람들 몰래 사내 연애를 하는 중이었고, 때문에 회사에서 철저히 서로에게 선을 그은 채 생활했었죠. 웬만하면 출퇴근도 같은 시간은 피했고, 야근도 겹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조윤희 씨, 오늘 이 보고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저랑 같이 남아서 수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퇴근하기 10분 전 업무를 던져주며 자신과 함께 야근을 하자는 과장님을 보며 굉장히 의아했어요. 평소에 회사 안에서는 말도 안 붙이고 야근도 절대 같이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저와 과장님 둘만 남아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둘만 있게 되니 묘하게 짜릿했죠. 일하면서 함께 마실 커피와 간식을 사들고 사무실로 향하며 그동안 회사에서 해보고 싶었지만 못 해봤던 소소한 오피스 데이트를 상상했어요. 몰래 나란히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불 꺼진 회의실에서 작은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보며 웃음 참기 게임을 하는 그런 달콤한 순간들을 떠올리니 피곤함마저 설렘으로 바뀌는 것 같았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온 저를 반겨주는 건 아무도 없는 텅 빈 책상이었어요. 의아한 저는 과장님의 자리를 살폈죠. 그런데 과장님의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옥상으로 올라와줘. 메모지를 읽고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과장님이 서 있었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말하면 되지. 여긴 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기억나? 우리 제대로 말해본 게 여기 옥상이었던 거. 그때 과장님이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저 그때 엄청 감동받았었다고요. 자기 할 말 다 하는 당찬 모습이 멋있으면서도 혼자 끙끙 앓는 게 안쓰러워 보였어.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과장님 옆에 딱 붙어있게 됐잖아요. 장난스레 팔짱을 끼며 말하는 제 모습을 보고 과장님은 미소를 지은 채 말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었어.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너도 한평생 내 옆을 지켜줘.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지금 그 말은 우리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오면서 나는 이 순간을 그토록 기다렸다는 것을.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과장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 제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평생 옆자리를 지킬게요. 고마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저희는 기나긴 사내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청첩장을 돌렸을 때 회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희의 연애를 그 누구도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이벤트가 되었던 저희의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끝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이젠 가정으로 이 사람과 한 팀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도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저희는 행복했던 신혼여행을 마친 뒤 시댁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댁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가족이었어요. 인자하신 아버님, 온화하신 어머님까지. 처음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을 보고 첫눈에 반한 전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저희가 온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솜씨를 발휘하셔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윤희야, 네가 와주니 우리 집이 더 꽉 찬 느낌이다. 너희 오는 날 기다리느라 아침부터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먹고 부족한 건 얼마든지 말해라. 여기가 바로 네 집이다. 알았지? 그렇게 저희는 다 함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시아버지도 기분이 좋으신지 유독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원준아, 한 잔 더 따라 먹어라. 아버지, 많이 취하셨어요. 아이, 오늘 같은 좋은 날 한 잔 해야지. 안 그러면 언제 또 이렇게 마셔보니. 어서 한 잔 따라봐. 그렇게 남편과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던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취해 보이셨죠. 결국 아버지는 벌개진 얼굴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잠이 들어 뻗어버리셨어요. 아유, 이 양반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고조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는 거야. 원준아, 네 아버지 좀 들어서 방에 옮겨라. 네, 어머니. 그런데 남편이 잠에 취한 아버지를 일으켜 부축하려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번쩍 눈을 뜨시곤 두 손으로 남편의 뺨을 감싼 채 대성통곡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많이 취하셨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니, 이 사람이 며느리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예요? 아버지의 술주정에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하려고 했죠. 그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고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세아가 너무 불쌍다. 사실 내 아들은... 아버지가 저에게 무언가 더 말하려는 그때 시어머니가 급하게 손으로 아버지의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원준아, 어서 아버지 방으로 모셔라. 다급하게 남편에게 아버님을 방으로 옮기라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엔 당혹감이 짙게 물들어 있었죠.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님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유, 윤희야, 많이 놀랐지? 아유, 저 양반이 원래 그러는 양반이 아닌데 오늘 너희들 봐서 너무 좋았나 봐. 아까 네 시아버지가 하려던 말은 별말이 아니고 그냥 취해서 아무렇게나 쏟아낸 말들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 거라. 아유,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오늘은 많이 늦었고 너도 피곤할 테니 얼른 들어가서 자렴. 네, 어머니. 어머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시아버님의 술주정에서 저는 분명 시부모님 사이에서 이상함을 느꼈고 남편도 저와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애써 분위기를 넘긴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잠에 들려고 노력해도 시아버님이 하시려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내가 불쌍하다니. 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걸까? 결국 전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안방에 계시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윤희야, 어제 내가 너무 많이 취했지? 아유, 지금 못 볼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데 그보다 어제 저한테 하시려던 말씀이 뭐였나요? 제가 불쌍하다고 사실 내 아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려다가 어머님이 말리셔서 못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건가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크게 당황하셨어요. 아유, 글쎄, 너무 취해서 나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아버님, 이제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특히 원준 씨와 관련된 비밀은 당연히 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준 씨에겐 절대 말 안 할 테니 저에게만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말에 한참을 고민하시던 시아버지는 결국 힘겹게 입을 떼셨어요. 사실 원준이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준이는 우리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아버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아이를 갖기 위해 참 오랜 시간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어머님께서 입덧을 하기 시작하시고 생리가 끊기셨다고 해요. 여보, 우리에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겼나 봐. 정말 고생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랑 아기 모두 내가 평생 지켜줄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정말 고마워. 그렇게 두 분은 새롭게 찾아온 아이를 만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가셨죠. 하지만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해요. 부인께서는 임신이 아닙니다. 예? 그럴 리가요. 분명 입덧도 하고 생리도 끊겼는데요. 하지만 피검사 수치에서도 비임신으로 나오고 초음파로 봐도 아기집이 보이지가 않아요. 선생님, 한 번만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부인께서는 상상 임신인 것 같습니다. 네? 상상 임신이요? 네. 신체적인 변화와 임신 증상을 스스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임신이 아닌 경우를 상상 임신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변화나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신체적인 변화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아이가 없다니. 그리고 부인께서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세요. 네? 자궁의 크기가 정상적인 자궁보다 발달이 덜 된 상태예요. 이럴 경우 임신이 어려운데 모르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그저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생기는 거로만 생각했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시름시름 앓아 누우셨다고 해요.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산송장처럼 지내셨죠. 아버지는 이런 어머니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큰 결심을 하셨죠. 여보, 우리 아이 키우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 아이 입양하자. 뭐? 꼭 직접 낳아야만 자식인가?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키우면 그게 진짜 자식이지. 여보,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지. 난 당신처럼 준비된 엄마는 본 적이 없어. 당신은 분명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좋은 아빠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잘해보자.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시부모님은 기관을 통해 갓난아이를 입양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남편이었다고 해요. 남편을 입양해 키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우울증도 씻은 듯이 나았고 온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두 분은 친자식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며 남편을 키우셨어요. 원준이는 아직 이 사실을 몰라. 혹시나 원준이가 알게 되면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이 얘기는 모른 척 해다오.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하지만 전 남편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며칠을 끙끙댔어요. 하지만 곧 남편을 피가 섞인 친자식보다 더 애틋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결국 전 시아버님 뜻대로 남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날들이 지났을까요?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는 많이 달라 보였죠. 어딘지 불편하면서도 불안해 보였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 당신한테 결혼 전에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말 못한 비밀이라니, 그게 뭔데요? 사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야. 네? 입양된 자식이야.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너무 두려웠어. 혹시라도 나를 다르게 볼까봐.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알려야 하는 걸까 고민도 했었어. 당신 알고 있었군요? 알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도 아버님이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네. 네. 아버님께서 당신이 혹시라도 알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여태까지 당신한테 비밀로 해오신 모양이에요. 아버지도 참, 뭐하러 그런 걱정을.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처음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 건 중학생 때였다고 해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놨고 가스레인지 위에 공국 끓여놓은 거 있으니까 밥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알았어요. 귀찮다고 라면 끓여 먹고 과자 같은 걸로 때우면 안 돼. 네, 잘 차려 먹을 테니 걱정 마세요. 문 잘 잠겨있나 수시로 잘 확인하고 아무나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아이 참,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걱정 마세요. 인수가, 넌 나이 80이 돼도 우리한텐 애기야 애기. 이제 키도 아버지만 하거든요. 이렇게 큰 애기가 어딨어요. 집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두 분 걱정 말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우리 원준이 이제 다 컸네. 그럼 엄마 아빠 다녀올 테니까 잘 있어.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고. 네, 다녀오세요. 그날은 두 분이 먼 지방으로 장례식을 가셔야 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집을 길게 비워야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하지만 남편도 그때는 중학생이니 불안하지만 믿고 다녀오시기로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남편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유를 만끽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나이 때에 부모님 없는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다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컴퓨터 게임도 실컷 하고 TV도 원 없이 보고 소파에 누워 낮잠도 자고 오빠는 그렇게 신나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같은 반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해요. 야, 너네 부모님 안 계실 때 몰래 장롱 속 이불 사이라든가 잘 안 여는 서랍장 한번 열어봐. 왜?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어린애들은 볼 수 없는 빨간 딱지 비디오가 숨어 있을 거야.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나중에 꼭 찾아봐. 부모님들은 항상 빨간 딱지 비디오를 숨겨놓고 계셔. 분명히 있을 거야. 갑자기 떠오른 친구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남편은 조심스레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고 이불 사이사이를 손으로 더듬어 봤다고 해요. 그때 남편의 손끝에 무언가 만져졌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이 이불 사이에서 꺼내든 것은 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는 기관에서 남편을 입양한 기록들과 문서들이 들어있었죠. 남편은 그 자료들을 보고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사실 남편의 생김새는 전혀 시부모님과 닮지 않았어요. 보통은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닮게 마련인데 남편은 두 분 중 그 어느 분하고도 비슷하지 않았죠. 항상 남편이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길 때마다 시부모님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닮은 거라며 어물쩍 넘어가시곤 했나 봐요. 하지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모든 것이 퍼즐 맞춰지듯 납득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바로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웠어. 내가 이 사실을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될까봐. 그러다 나중에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어서 일부러 모른 척을 했어. 분명 나를 위해서 두 분도 끝까지 말을 안 하신 걸 테니까. 저는 속 깊은 남편의 모습에 또 한 번 크게 감동했어요. 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자 남편도 제 손을 맞잡아오며 말했어요. 나에게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바로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배려한 나머지 안 만들어도 될 비밀을 만들어 끙끙거리고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핏줄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이 진실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무작정 남편을 데리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갑자기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에이, 무슨 일이 있어야 찾아뵙는 건가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왔죠. 그럼. 남도 아니고 우리 가족인데 아무 때나 찾아오면 어때? 잘 왔다.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그보다도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차를 내오시다 멈칫하시고 아버님도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이건 제가 아니라 이이가 해야 할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남편은 제 눈을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 저 입양하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경악하셨고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죠. 어머니는 떨리는 두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으셨어요.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 중학교 때부터요. 그렇게 오래됐단 말이야? 그런데 왜 여태 아무 말도 없었던 거야? 두 분이 저를 걱정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건데 괜히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심려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유, 그 오랜 시간 혼자 모른 척하고 지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제가 두 분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은 그 어떤 부모님보다도 저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셨고 저는 정말 두 분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 두 분을 항상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두 분 덕에 이제 저도 제 가정을 만들어 잘 살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분이 제 출생에 대한 비밀을 지키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그 비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혈연이든 아니든 저희는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이제 비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만 지내요. 저와 남편의 말에 두 분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코끝이 찡해졌죠. 그래요, 여보. 진실을 마주한다고 해서
원준이가 우리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니 이제 그만 우리도 홀가분하게 지냅시다. 그래요. 원준아, 넌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윤희야, 네 어머님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서로 비밀을 간직한 채 끙끙 앓기만 했을 거야. 네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두 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희도 이렇게 잘 클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두 분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서로 부둥켜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비밀도 없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다시 한번 더 끈끈하게 묶였죠. 그 이후로 저는 입양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남편과 같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정에 가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돕고 싶어졌죠. 여보, 나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봉사활동? 네, 입양아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싶어요. 나 때문에? 네, 많은 아이들이 당신처럼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기관에 가서 일손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다. 나도 같이 하자. 정말요? 당신도 같이 할 거예요? 사실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었어. 입양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만큼 이 사랑을 나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였는데 이렇게 당신이 먼저 말을 해주네. 이래서 우리가 부부인가 봐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주말마다 기관을 찾아 입양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아이를 한 번도 돌본 적이 없는 제가 신생아들을 케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돌봄을 받다가 좋은 가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보람되고 힘이 났어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아기가 들어왔어요. 어머, 정말 작다. 이제 막 30일 넘었다고 해요. 너무 예쁘죠? 네,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아, 우리 기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어서 빨리 좋은 가정 찾아서 갔으면 좋겠네요. 기관에 온 이제 막 신생아 시기를 벗어난 아기를 본 순간 전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하얗고 통통한 볼이며 기다란 속눈썹, 오물오물거리는 세무진 빨간 입술까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넋을 놓고 아기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봉사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아기의 모습이 제 눈앞에서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루 종일 그 아기만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전 깨달았죠. 아, 그 아기와 난 운명인가 보다. 그 아기는 내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이에요. 결국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나 아기가 갖고 싶어. 아기? 그런데 내가 낳는 거 말고 입양하고 싶어요. 갑자기 왜? 기관에서 첫눈에 반한 아기를 만났거든요. 너무 예쁘고 보고 있을 때마다 가슴 벅차오르는 게 꼭 내 아기 같아요. 아니, 내 아이가 되려고 찾아온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야. 우리가 기관에서 잠깐 봉사 몇 시간 하는 거하곤 차원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당신이 그랬잖아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난 이미 그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줄 준비를 마쳤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함께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 당신 뜻이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 아이 잘 키워보자. 그렇게 전 남편과 함께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뜻을 들은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건강에 문제가 없고 임신을 할 수 있다면 입양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그 아이를 키우다 친자식이 생기면 마음이 바뀌게 될 수도 있지 않니? 친자식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둘째가 생겼다고 해서 첫째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이 원준 씨를 사랑으로 키우셨듯이 저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제 온 마음을 다해 키우고 싶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생각에 잠기신 듯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니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혈연이 뭐가 중요하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안 그래요, 여보? 그럼. 분명히 원준이랑 윤희도 우리처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저희의 뜻을 이해해 주신 시부모님의 격려와 응원으로 저희는 아이를 입양해 부모가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회사에서 야근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매일 2시간씩 울어대는 아이에게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는 일의 반복이 어지간한 체력으로 버티기 힘든 일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죠. 아침에 출근하려던 남편은 전날 보채는 아이 때문에 한숨도 못 자 퀭한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많이 힘들어 보여. 어제도 애기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잤는데 내가 뭐 도와줘도 괜찮겠어? 괜찮으니까 조심히 다녀와요.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들어? 그걸 말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회사 가고 싶어요. 회사 가 있는 동안엔 육아를 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연차 쓸까? 당신 좀 쉬어. 오늘은 내가 애기 볼게. 됐어요. 괜찮으니까 얼른 가요. 당신 혼자 두고 내가 발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래. 정말 죽도록 힘든데 그래도 우리 아기 얼굴만 보면 피로가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요. 왜 엄마들이 아기 웃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난다고 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 말고 얼른 다녀오세요.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 우리 아기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간식도 사줄 수 있죠.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알았어. 나 다녀올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바로 보채는 아기를 조심스레 안아 올려 달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기가 배가 고픈 듯해서 서둘러 분유를 준비하고 아기에게 먹이며 작은 손을 토닥였죠.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동안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고 있었죠. 네, 어머님. 윤희야,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애 보느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뜻밖의 전화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멀리서 어머님을 불러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애써 괜찮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저희 집 앞까지 와 계셨더라고요.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더니 따뜻한 국과 반찬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애기 때문에 밥도 못 먹었지. 애기는 내가 볼 테니
넌 어서 밥 먹고 좀 쉬어. 어머님의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밤새 쌓였던 피로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어머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하며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봤어요. 새삼 남편도 저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키우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너무 존경스럽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저는 어머님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꼭 어머님처럼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했어요. 그렇게 따뜻한 한 끼를 먹으며 오랜만에 몸도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셨고 어느새 아기는 포근하게 잠이 들었어요. 윤희야, 너도 좀 쉬어. 내가 아기 보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붙여. 어머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도 한편으로는 정말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어머님의 손길을 믿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 속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는 어머님의 따뜻한 미소와 품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래, 나도 언젠가 우리 아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싶은 엄마가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어느새 저는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